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유입니다. 어느덧 또 토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온 6월 땡볕에 왔는데 정말 나름 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참 고생 많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께서는 확실히 내가 잘 왔다 라는 그런 거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책이 1850년 또는 1847년, 47년에 처음으로 나왔다가 1권, 2권, 3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작가가 죽고 난 뒤에 그 언니가 다시 고쳐서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1850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1850년에 나온 책으로 근거를 해서 된 책이고요. 한 15번 정도 영화화 됐다고 합니다. 이것만큼이나 많이 원작 소설이 이렇게 영화화된 적이 있는가, 사람들께 각광을 받을 작품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한번 맛볼 수 있는 왜 이 소설이 이렇게 유명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걸 맛볼 수 있는 부분을 볼 텐데요. 윌리엄 와일러판이라는 이걸로 되어져 있는 영화인데요. 로렌스 올리비아가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봅니다만은 어떻든 처음으로 유성영화로 나옵니다. 그 전에 1920년에 무성영화로도 나왔는데 그때의 필름은 잃어버리고 없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가장 최초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화가 이제 남아있고요. 남아있는데 이 영화가 말씀드린 것처럼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영화인데 제일 위에 있는 한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문장이 상당히 궁금증을 유발하게 되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자, 밑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I am torn with desire. desire가 욕망이죠. tortured by hate. 그럼 tortured, 고문당한다는 거죠. 고문당한다는 건데 tortured by hate, 정으로 고문당하고 있다. 이런 문장입니다. 그거보다도 좀 더 깔끔하게 문장을 다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욕망으로 갈갈이 찢기고 정으로 고문당한다. 이 부분입니다. 소설이 참 궁금하죠. 왜 이렇게 당시에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내놓는 구절인데 나는 욕망으로 갈갈이 찢기고 정으로 고문당한다. 이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첫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구나. 이래서 그러는구나 라는 부분을 바로 알게 됩니다. 지난번 2장까지는 눈이 오는 날 그렇게 이 폭풍의 언덕 여기를 찾아갑니다. 너무 많은 눈이 내리면서 밤에 거기를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 일인데 이상한 거는 잘 수 있는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거실에 그러면은 여기 좀 자면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 집에서 자게 되는데 첫 시작이 어디서 자게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소설의 앞부분을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얘기는 당연히 서술자인 록우드 씨가 이쪽 지역의 사람이 아니고 도시 사람인데 이쪽 낭골 지역에 방을 하나 얻어서 좀 기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을 얻으러 왔다가 이 집에 관계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폭풍의 언덕에 와서 폭풍의 언덕도 오게 된 것은 티티스에 지나는 농원이라는 그 아래쪽에 있는 농원에 방을 얻었는데 그 집 주인이 언덕 위에 있는 그 폭풍의 언덕 그 집도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히스클리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클리프라는 사람이 1, 2장에서 보시다시피 좀 희한합니다. 도무지 잘 알 수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거칠기는 보통 거치지 않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렇게 됐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거친가라는 거에서 완전히 결판 난다시피 되는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어떻든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이지만은 또 결국은 그게 정오로 바뀌게 되고 그게 결국은 파멸로 오게 되는, 그래서 영문학에서의 3대 비극이라 했을 때에 그 3대 비극 중에 하나가 되는 게 폭풍의 언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가 왜 그렇게
사람들을 확 잡아 끌고 가는가라는 부분을 보시게 될 텐데 같이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해설을 좀 드리고 후반부를 또 잘라서 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장 질라는 앞장서서 계단을 오르면서 나더러 촛불을 가리고 발소리를 죽이라고 했다. 주인은 내가 자게 될 방에 대해 희한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그 방에서 자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왜냐고 물었다. 질라는 자기도 모른다고 했다. 이 집에서 한두 해를 살았을 뿐인데 하도 희한한 일이 많아서 그것까지 궁금해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나의 경우에는 너무 멍한 상태라서 궁금해할 여유가 없었다. 방문을 잠그고 침대를 찾았을 뿐이다. 가구는 의자 하나, 옷장 하나, 그리고 큼직한 참나무 장이 전부였다. 장 위쪽에는 사각형 구멍이 몇 개 뚫려 있었는데 마차 창문이랑 비슷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구멍 안을 들여다보자 이것이 특이하게 생긴 구식 간이 침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식구 하나하나에게 독방을 내줄 필요도 없을 것 같았다. 장 안은 작은 방이었고 창틀 선반은 탁자가 되어주었다. 미닫이 판자를 열고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히스클리프의 감시로부터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안전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창틀에 촛불을 내려놓았다. 한쪽에는 곰팡이가 허옇게 쓴 책 2억 권이 쌓여있고 창틀은 온통 긁힌 낙서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낙서의 내용은 똑같은 이름을 크고 작은 온갖 글씨체로 새긴 것이 전부였다. 캐서린 언쇼가 제일 많았고 군데군데 캐서린 히스클리프로 바뀌거나 캐서린 린턴으로 바뀌었다. 나는 멍한 상태에서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낙서를 읽었다. 캐서린 언쇼, 히스클리프, 린턴. 어느새 눈이 감겼다. 5분이나 지났을까. 어둠으로부터 허연 빛을 뿜는 글자들이 유령처럼 생생하게 튀어나와 온 방안이 캐서린이라는 글자로 우글거렸다. 성가신 이름을 몰아내기 위해 애써 잠을 깨고 보니 촛불의 심지가 책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송아지 가죽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심지를 잘라버렸다. 추위와 계속되는 메스꺼움 탓에 심히 불편했지만 일어나 앉아서 불에 그을린 책을 무릎 위에 펼쳤다. 성경책이었다. 거친 활자였고 고약한 곰팡내가 났다. 표지 안쪽에는 캐서린 언쇼의 책이라는 서명이 있었고 대략 4반세기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나는 성경을 덮고 나머지 책들을 하나하나 모두 들추어 보았다. 캐서린의 서재는 엄선된 도서로 갖춰져 있었으며 손상 정도로 미루어 보아 이용도가 높았을 듯했다. 하나 적법한 용도로 사용된 것만은 아니었다. 인쇄공이 남겨놓은 여백마다 독자의 논평. 어쨌든 그렇게 보이는 글자들이 가득했다. 한 줄짜리 단문도 있었고 일기의 형태를 갖춘 글도 있었는데 삐뚤빼뚤 어린아이 글씨였다. 처음 발견했을 때는 마치 보물이라도 본 듯 했는데 백지 상단에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있었다. 내가 아는 조지프의 근사한 캐리커처였다. 거칠지만 아주 비슷했다. 순간적으로 미지의 캐서린에게 관심이 생겼고 그때부터 나는 그녀의 희미해진 상형 문자들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림은 다음 글로 이어져 있었다. 끔찍한 일요일.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좋겠다. 아빠 행세하는 힌들리가 얄미워 죽겠다. 히스클리프에게 지독하게 군다. H랑 나랑은 반항할 거다. 우리는 오늘 저녁 반항의 첫 단계에 들어갔다. 종일 비가 쏟아졌다. 우리는 교회에 못 갔는데 조지프가 기어이 다락방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예배를 보겠다고 했다. 힌들리 오빠 부부는 아래층에서 편안하게 벽난로 불빛을 쬐었는데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책을 읽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장담한다. 그러면서 히스크리프랑 나랑 재수없이 걸린 농장 아이더러 기도서를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라고 했다. 우리는 나란히 곡식 자루에 올라앉았는데 신음이 나오고 온몸이 떨렸다. 조지프도 춥겠지. 자기가 추우면 설교도 짧아지겠지 생각했다. 그렇지만 천만의 말씀, 예배는 정확히 3시간이었다. 그런데도 오빠는 우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자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뭐야, 벌써 끝난 거야? 옛날에는 일요일 저녁에 논다고 혼나지는 않았는데 아주 시끄럽게 놀지만 않으면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한번 킥킥 웃었다고
구석으로 쫓아낸다. 이 집에 가장이 있다는 걸 잊었구나. 독재자가 말했다. 누구든 내 성질 건드린 놈은 내가 결단 낸다. 장난치고 소란 피우는 짓은 일절 금지한다. 아하, 요놈. 내 놈이 그랬지. 여보, 프린시스, 그쪽으로 갈 때 저놈 머리끄댕이 뽑아버려요. 저놈이 손마디를 꺾네. 프린시스는 그의 머리카락을 있는 힘껏 잡아당기고는 남편 있는 데로 가서 남편 무릎 위에 올라탔다. 그런 다음 부부는 1시간 넘게 아이들처럼 입을 쪽쪽 맞추고 실없는 소리를 주고받았다. 노는 꼴이 얼마나 과간인지 우리가 다 창피했다. 우리는 장식장의 아치 모양 다리 밑에 기어들어가서 그런 대로 아늑하게 자리를 잡았다. 내가 우리 앞치마를 한 대 묶어 다리 앞에 커튼처럼 늘어뜨렸는데 그때 마침 조지프가 마구간 일 때문에 집에 들어왔다가 우리를 봤다. 조지프는 내가 만든 커튼을 뜯어버리고 따귀를 때리며 꾀꾀댔다. 주인날이 묻히시고 얼마나 지났노? 안식일이라도 넘겼나? 예수님 말씀이 아주 쟁쟁하다. 근데 시방 이거이 무슨 짓이고? 아이고 남세스러워라. 바로 앉아봐라. 문둥이 자식들아. 책을 볼락하면 이기 좋은 책인기라. 이리 앉아갖고 니들 영혼이 나중에 어디로 갈 낀지 생각 좀 해봐라. 그러면서 조지프는 우리에게 돌덩어리 같은 책을 떠안기며 우리 앉음새를 억지로 고쳤다. 반대쪽에 있는 벽난로의 흐린 불빛으로 책을 읽으라는 것이었다. 참고 있을 내가 아니었다. 나는 꼬질꼬질한 책을 집어 계집 안에 내동댕이 치며 좋은 책은 질색이라고 말했다. 히스클리프도 자기 책을 계집 안에 차넣었다. 그러자 한바탕 난리가 났다. 힌들리 나리요. 우리 집 목사가 소리쳤다. 나리요. 와 보소. 캐시양이 구원의 투구 뒷장을 째고 히스클리프가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 제 일부를 발로 차버렸소. 어쩌자고 이런 못된 자식들을 그냥 두는 긴지. 아이고 옛날 주인 나리 같았으면 혼줄이 빠지게 꾸중하셨을 낀디. 인자 돌아가셨으니. 힌들리는 벽난로 앞 천국을 박차고 얼른 달려왔다. 그러고는 한 손으로 내 친구의 멱살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내 팔뚝을 붙잡아 우리 둘을 한꺼번에 부엌으로 쫓아냈다. 그런 곳에 들어가 있으면 악마 자식이 우리를 잡으러 올 거라고 조지프는 말했다. 우리는 조지프의 위로를 뒤로하고 각자 편한 대로 기어들어 악마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다 이 책을 집었다. 선반에서 잉크병을 찾고 바깥문을 아주 조금 열어 빛이 들게 했다. 그리고 20분 동안 차분하게 글을 쓰고 있다. 하지만 내 친구는 조바심을 친다. 외양간 하녀의 망토를 슬쩍 꺼내오자고 그걸 쓰고 습지에서 뛰어다니자고 한다. 재밌겠다. 심술쟁이 늙은이가 들여다본다면 자기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겠는걸. 차라리 비를 맞고 돌아다니는 게 낫지. 여기는 너무 축축하고 춥다. 다음 문장에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보니 캐서린이 계획대로 했나 보다. 다음 글은 슬픈 내용이다. 내가 힌들리 때문에 이렇게 울다니. 이럴 줄은 정말 몰랐는데 가만 누워 있을 수도 없을 만큼 머리가 아프다. 그런데 아직도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불쌍한 히스클리프. 힌들리는 그 애를 떠돌이라고 한다. 그 애가 우리 옆에 앉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 애가 우리랑 같이 밥 먹는 것도 못하게 한다. 그 애랑 나랑 같이 놀면 안 된다고 하고 우리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애를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한다. 힌들리는 아버지가 H에게 너무 잘해주었다며 아버지를 비난했다. 감히 히스클리프에게 분수를 알려주겠다고 욕질이다. 나는 침침한 책장을 앞에 두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내 시선은 백제의 글에서 인쇄된 할자로 옮아갔다. 붉은색 장식체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70번씩 7번, 그리고 70번째의 첫 번째, 야베스 브랜더햄 목사의 설교, 김어던 서프교회에서. 나는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야베스 브랜더햄이 이런 제목으로 무슨 말을 했을까를 애써 생각해 보다가 다시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다. 저질 차와 좋지 않은 기분 탓이로다. 내가 그토록 끔찍한 밤을 보낸 이유가 달리 무엇이겠는가. 내가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 이래로 그날 밤에 비할 만한 고통의 시간은 없었다고 기억된다. 나는 내가 있는 곳을 거의 의식하는 상태에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아침이라고 생각되었다. 집에 가는 길이었고 조지프가 길잡이였다. 길은 키를 넘는 눈에 파묻혀 있었다. 함께 버둥버둥 나아가는 중에 조지프는 나의 인내심이 바닥날 때까지 계속 나를 비난했다. 순례자의 지팡이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조지푸는 지팡이 없이는 결코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대가리가 무거워 보이는 몽둥이를 자랑하듯 휘둘렀다. 그것이 순례자의 지팡이인 모양이었다. 얼핏 내가 내 집에 들어간다는데 그런 무기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니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 새로운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는 집에 가는 길이 아니었다. 우리는 유명한 야베스 브런더햄 목사의 설교 70번씩 7번을 들으려고 찾아가는 길이었다. 조지프였는지 목사였는지 나였는지 어쨌든 누군가가 71번째의 첫 번째 죄를 저질렀고 이제 공공연히 밝혀져 파문당하리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교회에 도착했다. 내가 현실에서 산책 중에 한두 번 지나쳤던 교회였다. 교회는 언덕 사이 골짜기의 약간 높은 지대에 있는데 근처의 늪에서 토탄질의 습기가 스며들어오니 그곳에 묻히는 얼마 되지 않은 시체들을 방부 처리하는데 안성맞춤이라고들 했다. 지붕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목사의 연봉은 20파운드에 불과하고 방 2칸짜리 사택은 머지않아 한 칸이 될 조짐을 보였으므로 교구의 의무를 짊어지겠다는 목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이곳 신도들이 목사를 굶겨 죽일 망정 자기 호주머니 돈을 성직록에 보태지는 않는다는 소문 탓도 없지 않으리라. 그렇지만 꿈에서는 야베스 앞에 열성적인 신도들이 그득했다. 그가 설교를 했다. 하느님 맙소사. 무슨 그런 설교가 다 있다. 490부로 나뉘어 있고 각각이 평범한 설교 하나 길이와 맞먹고 설교 하나당 죄 하나. 그런 죄를 모두 어디서 찾아냈는지 모르지만 그는 성경 구절을 자기 멋대로 해석했다. 신자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죄를 지어야 한다는 말인 것 같았다. 정말 희한한 죄들. 그때까지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죄들이었다. 후유, 나는 아주 지치고 말았다. 몸을 비비꼬고 하품하고 끄덕끄덕 졸고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내 살을 꼬집고 찌르고 눈을 비비고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고 조지프의 옆구리를 찌르며 만에 하나 설교가 끝나면 알려달라고 하고 나는 설교를 끝까지 들어야만 하는 신세였다. 설교는 드디어 71번째의 첫 번째에 이르렀다.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나에게 영감 같은 것이 떠올랐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야베스 브랜더 햄이 지은 죄는 기독교인이라면 용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목사님, 나는 소리쳤다. 여기 앉아서 사방이 벽으로 막혀서 쉬는 시간 없이 나는 당신의 설교 490개를 인내하고 용서했소. 70번씩 7번. 나는 모자를 집어들고 나가려고 했소. 70번씩 7번. 당신은 어처구니 없게 나를 다시 붙잡았소. 491번째는 너무하오. 나의 동료 순교자 여러분. 저자에게 덤비시오. 저자를 끌어내시오. 저자를 찢어 발기시오. 저자의 초소가 2번 다시 저자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내가 그 사람이라. 잠시 엄숙한 침묵이 흐른 후에 야베스가 쿠션 위로 몸을 기기대며 외쳤다. 70번씩 7번. 너는 입이 찢어져라 하품했다. 70번씩 7번. 나는 내 영혼과 상의했다. 보라, 이것이 인간의 약함이니 이것 또한 용서하자. 그런데 70번째의 첫 번째가 왔다. 형제들아, 저자에게 심판을 기록된 바대로 시행할지어다. 이 같은 영광이 모든 주의 성도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례자의 지팡이를 치켜들고 한꺼번에 나를 공격했다. 조지프가 맨 앞에서 가장 난폭하게 공격했고 방어할 무기가 없던 나는 조지프의 무기를 빼앗기 위해서 몸싸움을 시작했다. 뒤엉킨 사람들 사이로 몽둥이가 몇 번인가 지나갔고 내 머리를 겨냥했던 몽둥이가 몇 번인가 다른 대가리를 내리쳤다. 교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모두의 주먹이 자기의 이웃을 때렸고 브랜더햄은 혼자만 놀고 있는 것이 싫었는지 끊임없이 단상을 내리치는 열의를 보였다. 단상을 때리는 소리가 심히 우렁찼던 덕에 나는 결국 꿈에서 깨었다. 꿈이었다니 이루 말할 수 없이 다행이었다. 이 3장 하나만 하더라도 이 3장 속에서는요, 기승전결로 잘 구도가 맞춰져 있는 그런 작품이 됩니다. 질라가 이제 촛불을 가지고 나를 데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로구드시죠. 로구드시를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 올라가면서 얘기가 발소리 나지 않게
좀 조용히 해서 그렇게 올라가야 된다. 주인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방에는 사람을 못 자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는 이 집에 겨우 한두 해 정도 살았는 사람에 불과하니까 너무 희한한 일이 이 집에는 많다. 그러니까 궁금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방문을 잠그고 침대를 이렇게 봤더니만은 가구는 하나, 옷장 하나, 그리고 큼직한 참나무장이 전부였다. 그렇게 해서 아주 단촐한, 그렇게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방에서 눈 오는 날 밤에 여기서 하루를 지나고 내일 날이 밝으면 가려고 이제 여기에 자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왔을 때 첫 느낌은 참 그나마도 히스클리프의 감시로부터 좀 이렇게 안전해졌다 할까?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안전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틀에다가 촛불을 올려놓고, 그런데 창틀에 온통 긁힌 낙서들로 가득했다. 그 낙서는 똑같은 이름으로 쭉 되어져 있는데 캐서린 은소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캐서린 히스클리프로 바뀌거나 또는 캐서린 린턴으로 바뀌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게 캐서린이 나오죠. 그런데 last name 뒤에 성은 자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궁금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히스클리프하고 결혼해서 캐서린 히스클리프로 됐는가? 또 그 다음에 린턴가에 결혼해서 캐서린 린턴으로 됐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을 텐데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제가 여기에 등장하는 가문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쪽이 폭풍의 언덕 은쇼가입니다. 은쇼가가 여기에서 나오는 캐서린이 나오죠. 캐서린과 힌틀리 서로 남매가 아니고요. 또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티티스에 지나는 농원이라는 이 농원이 린턴 갑니다. 에드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벨라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매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캐서린이라는 이름이 쭉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군데군데 낙서를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캐서린 은소, 히스클리프, 린턴, 어느새 눈이 감겼다. 한 5분이 지났을까? 어둠으로부터 허연 불빛을 뿜는 유령처럼 글자들이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허연 불빛은 생생 튀어나와 온방에 캐서린이라는 글자로 우글거리더라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그래서 이 글자들이 이렇게 우글거리니까 성가신 이름을 몰아내기 위해 애써 잠을 깨고 보니 촛불의 심지가 책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송아지 가죽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성경책이 이제 촛불이 타면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성경책 가죽이 송아지 가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진동을 하면서 그렇게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나서 촛불의 심지를 잘라놓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기울지 않도록 해놓고 성경책을 무릎 위에 펼쳐 놓습니다. 펼쳐서 이렇게 보니까 어린아이 글자 같이 삐죽삐죽된 글자로 캐슬린 은쇼의 책 이렇게 했더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캐슬린 은소 이제 나오죠. 그렇게 성경책이 누구 건지를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보니까 군데군데 아이가 쓰여져 있는 글들이 있고 또 들어는 일기 형태로 갖춰진 글도 있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는 그 희미해진 상형 문자들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끔찍한 일요일,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좋겠다. 아빠 행세를 하는 힌들리가 얄미워 죽겠다. 이제 여기에 캐서린이 오빠가 싫다라는 얘기죠. 왜 그러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데 힌들리가 자꾸만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얄미워 죽겠다. 그 얘기입니다. 히스클리프에게 지독하게 군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히스클리프는요, 이 집에 같이 살기는 하는데 원래 이 집의 식구로 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시내에 나갔다가 버려진 아이를 하나 주워온 아이가 이 히스클리프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클리프는 나이도 비슷하고 하니까 캐슬린하고 아주 친하게 그렇게 놀고, 어린아이니까 뭐 비슷한 나이다 보니까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남자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같이 이렇게 잘 지내는데 그 오빠가 자꾸만
히스클리프를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워온 아이니까 오빠가 그렇게 학대한다 할까? 그러는 거는 그 시대나 우리나라 옛날이나 다 주워온 아이들은 좀 그랬죠.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싫어했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H랑 나랑은 반항할 거다. 이제 반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여러 부분에서 H랑 나랑은 반항할 거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 소설에서 뭔가의 반항이 나올 거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첫 반항에 들어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반항도 뭐 대단한 반항이 아니고 이겁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교회를 못 가게 된 겁니다. 또 심지어 여름에 휴가 기간에도 문 닫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 오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를 당연히 악천후 상태이기 때문에 열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무조건 교회 가는 건데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 사람들께는 아주 당연한 그거였다라고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날 교회 안 가서 좋았다고 그러는데 조지프가 성경책을 들고 전부 다 위층으로 올라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성경책을 들고 이제 그렇게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란히 곡식 자루에 위에 올라서 날씨가 너무 춥더라는 겁니다. 조지프도 추우니까 짧게 하겠지 싶었는데 3시간을 하는 겁니다. 결국 캐슬린과 지금 히스클리프죠. 살며시 도망 나옵니다. 아래층에 있는 장식장에 있는 그 사이에 기어들어가서 치마를 꺼내가지고 장식장 다리 밑에 앞을 이렇게 막아 놔놓고 그렇게 있었는데 조지프가 오더니만은 그걸 보고 찢어버리는 겁니다. 찢어버리면서 그냥 따귀를 때립니다. 그걸로 봐서 이 집의 주인 날이 그러니까 캐서린 은쇼의 아버지죠. 캐서린 은쇼의 아버지가 묻히신 지 얼마나 지났뇨?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구나. 안식일이라도 넘겼나? 예수님 말씀이 아주 쟁쟁하다. 근데 시방 이게 무슨 짓이고?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봐라 앉아봐라. 문둥이 자식들아. 책을 볼락하면 이기 좋은 기라. 이리 앉아갖고 니들 영혼이 나중에 어디로 갈 건지 생각해봐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돌덩이 같은 책을 떠안기며 안점수를 억지로 고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또 이제 성경책을 읽으라고 이제 그렇게 아이들께 그럽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얘들은 이 벽난로 앞을 박차고 나와서 섭지에서 뛰어노는 걸로 그렇게 되어지면서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글은 슬픈 내용이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얘기가 내가 힘들리 때문에 이렇게 울다니. 오빠지요. 힘들리가요. 써놓은 글이 이겁니다. 이럴 줄은 정말 몰랐는데 가만 누워 있을 수도 없을 만큼 머리가 아프다. 그런데 아직도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불쌍한 히스클리프. 힌들리가 히스클리프를 엄청 구박을 하고 못 살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 애랑 히스클리프랑 이제 같이 놀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힌들리는 아버지가 H에게 너무 잘해 주었다며 아버지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히스클리프를 이제 그렇게 심하게 다루는 부분들입니다. 로그우드 씨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이제 이런 설명 없이 그냥 휙휙 바뀌게 되니까 이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지 마시고요. 소위 말하는 액자식 구성이라고 해서 구성이 그냥 쭉 이렇게 하나로 구성이 되지 않고 액자 속으로 쑥 들어가서 거기서 얘기되다가 또 나오고 또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액자로 쑥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이 소설의 독특한 구성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든 그 다음번에 보십시오. 백제의 글에서 인쇄된 활자로 붉은 장식체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70번씩 7번. 그리고 71번째 첫 번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이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죠. 요번에는 사실은 꿈으로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잠이 들었는데 이 꿈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꿈 얘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나는 의식이 오락가락 하면서 여기에는 야베스 브랜드햄이라는 목사의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그 용서에 대한 문제인데 그때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7이 49, 490번째이죠. 그렇게 많이 용서하는, 결국은 용서라는 거는 몇 번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7번, 70번씩 7번.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 브랜드햄 목사 설교가 기머튼 서프 교회에서 의식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제목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나는 내가 있는 것을 거의 의식하는 상태에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아침이라고 생각되었다. 또 꿈속에서 또다시 꿈이 나오는 겁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고 조지프가 길잡이였다. 꿈속에 또 이렇게 눈이 파묻혀 있는 그런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서 조지프는 지팡이가 없는 집에 들어갈 수 없다면서 대가리가 무거워 보이는 몽둥이를 자랑하듯이 휘둘리면서 그렇게 그것이 마치 순례자의 지팡이인 양 그렇게 하면서 같이 조지프하고 걸어갑니다. 이어 새로운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는 집에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는 유명한 야베스 브랜드햄 목사의 설교 70번씩 7번을 들으러 찾으러 가는 길이었다. 조지프였는지 목사인지 나였는지 어쨌든 누군가가 71번째에 첫 번째 죄를 저질렀고 이제 공공연히 밝혀져 파문당하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점점점 분위기가 꿈속의 얘기이긴 하지만은 희한하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희한하게 음산한 쪽으로 가고 있죠. 비록 꿈속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음산한 분위기로 들어가면서 교회에 들어갔더니만은 그곳에는 근처의 늪에서 나는 토탄질 습기가 들어오고 그 시체들을 방부 처리하는데 안성맞춤이라고 되어지는 그런 방부 냄새가 그렇게 나고, 그런데 이 사택이라고 했는 이 사택도 보니까 아주 허름하고 보잘것없고 그렇게 됐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수사 무슨 설교가 있다면 490부로 되어 있던 설교가 490부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평범한 설교와 길이가 같은 그런 긴 설교들이 되어 있는데 그 설교들마다 죄 하나씩이 붙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보다가 490개나 되는 설교가 있으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치고 말았다. 몸을 비비꼬고 하품을 끄고 끄덕이며 졸고 그러다 정신 차리고 내 살을 꼬집고 찌르고 눈을 비비고 일어났다 앉았다 반복하고 조지프의 옆구리를 찌르며 만에 하나 설교가 끝나면 알려달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가 끝나면서 이제 가야 될 텐데 여기서 목사님 나는 소리를 쳤다. 거꾸로 이제 490개 설교를 들으면 내가 당신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70번씩 7번 나는 모자를 집어들고 나가려 했어. 70번씩 7번 당신은 어처구니 없이 나를 불러 세웠어. 491번째는 너무하오 하면서 나의 동료 순교자 여러분, 저자에게 덤비시오. 저자를 끌어내시오. 저자를 찢어 발기시오. 저자의 처소가 2번 다시 저자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예배드리려는 사람들이 인나서 찢어 발기라 그랬으니까 갑자기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섭게 교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순례자의 지팡이를 쳐들고 한꺼번에 나를 공격해 왔다는 겁니다. 조지프가 맨 앞에서 가장 난폭하게 공격했고 방어할 무기가 없던 나는 조지프의 무기를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시작했다. 뒤엉긴 사람들 사이로 몽둥이가 몇 번인가 지나갔고 내 머리를 겨냥했던 몽둥이가 몇 번인가 다른 대가리를 내리쳤다. 교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모두의 주먹이 자기 이웃을 때렸고 부른데면 혼자만 놀고 있는 것이 싫었는지 끊임없이 단상을 내리치는 열의를 보였다. 이렇게 됩니다. 워낙 단상을 내리치면서 소리지는 게 우렁찼던 덕분에 나는 결국 꿈에서 깨었다. 자, 그래서 요만큼 하고 그 다음 반틈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엄청난 난리법석으로 들렸을까? 무엇이 야베스가 단상을 때리는 소리로 들렸을까? 울부짖듯 윙윙대는 바람에 전나무 가지가 흔들려 창살을 때리고
마른 솔방울들이 창문에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였다. 나는 잠시 긴가민가 하여 귀를 기울였고 소리의 실체를 확인했다. 그러고는 돌아누워 설핏 잠들었고 또 꿈을 꾸었다. 놀랍게도 아까 꿈보다 기분 나쁜 꿈이었다. 이번에는 내가 참나무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을 의식하는 상태였다. 바람이 심하게 불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소리가 똑똑하게 들려왔고 나뭇가지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도 들려왔다. 나는 소리의 정체도 의식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너무 짜증스러워서 어떻게든 소리를 죽이자고 마음먹었다. 내 생각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닫이 창문의 걸쇠를 풀려고 했다. 하지만 걸쇠 고리가 아예 땜질이 되어 있었다. 잠들기 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자면서 잊었던 것이다. 어쨌든 끝장을 내겠어.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나는 성가신 가지를 잡으려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리고 팔을 내밀었다. 그런데 나의 손에 잡힌 것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작은 손이었다. 악몽으로 의뢰 느껴지는 강렬한 공포가 나를 엄습했다. 나는 팔을 빼보려고 애썼지만 작은 손은 나의 팔에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고 더없이 애절한 목소리로 흐느꼈다. 들어가게 해줘. 들어가게 해줘. 너는 누구니? 나는 팔을 빼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물었다. 캐서린 린턴. 오들오들 떠는 목소리가 대답했다. 왜 나는 린턴을 떠올렸을까? 언쇼 쪽이 린턴보다 20배는 많았는데 이제 집에 왔어. 습지로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 목소리가 들리면서 안을 들여다보는 아이의 얼굴이 창밖으로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다. 두려움이 나를 잔인하게 만들었다. 아이 손을 뿌리치려 해도 소용없겠다는 생각에 아이의 손목을 당겨서 깨진 유리창에 문질렀다. 피가 흘러내려 침대보가 흠뻑 젖었다. 그래도 아이는 계속 들어가게 해줘 라고 울먹이며 나의 팔에 악착같이 매달렸다. 나는 두려움에 미쳐버릴 것 같았다. 이래서는 곤란하지. 내가 입을 뗐다. 내가 나를 놔야 너를 들어오게 해줄 수 있잖아. 아이가 손을 놨고 나는 급히 손을 빼고 창문 앞에 책을 쌓아 구멍을 막았다. 그러고는 귀를 틀어막아 슬픈 애원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다. 좋기 15분은 지나간 것 같은데 귀를 막은 손을 떼는 순간 슬픈 울먹임은 마찬가지였다. 꺼져버려. 내가 소리쳤다. 나는 너를 들여보내지 않을 거야. 20년을 빌어봐라. 내가 들여보내주나. 20년?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20년을 또 돌았어. 동시에 밖에서 약하게 긁는 소리가 들렸고 쌓아올린 책이 뒤에서 떠밀린 것처럼 흔들흔들했다. 벌떡 일어나려고 했지만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고 미칠 것만 같은 공포에 휩싸여 비명을 질렀다. 당황스럽게도 비명은 꿈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급한 발소리가 방문 쪽을 향해 다가왔고 누가 억센 소나기로 문짝을 활짝 밀어젖혔다. 상자벽의 네모난 창으로 빛이 어른어른했다. 나는 아직 떨리는 몸으로 일어나 앉아 식은땀을 훔쳐내고 있었는데 침입자는 망설이며 뭔가 혼잣말을 했다. 한참 만에 그는 반쯤 속삭이는 목소리로 입을 뗐다. 분명 대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기 누구 있어? 나는 내 존재를 고백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히스클리프의 억양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으니 잠자코 있다가 그가 방안을 뒤져보기라도 하면 낭패였다. 나는 그런 생각으로 미닫이 판자를 열었다. 그런데 그 후의 결과를 나는 쉬이 잊지 못할 것만 같다. 히스클리프는 미닫이 판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셔츠 바람으로 서 있었다. 그의 손등에 촛농이 뚝뚝 떨어졌고 얼굴은 그 방의 벽처럼 허했다. 나무가 삐걱 열리자 그는 마치 감전된 것처럼 혼비백산했다. 초가 떨어져 나뒹굴었지만 너무 흥분했는지 초를 집는 것도 힘겨워 보였다. 좋을시다. 내가 소리쳤다. 그가 겁에 질린 창피한 모습을 수습해 주기를 바랐다. 불행히도 잠결에 비명을 질렀네요. 무서운 악몽을 꾸었지 뭡니까?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런 젠장. 로구드. 돼. 주인은 말을 뱉으면서 촛불을 의자에 내려놓았다. 그의 손은 촛불을 들고 있기 힘들 만큼 떨리고 있었다. 대체 누가 이 방에서 자랍디까? 그는 말을 이으면서 주먹을 그어쥐고 이를 악물었다. 턱뼈의 떨림을 가라앉히려는 것이었다. 어떤 놈이었소? 당장 쫓아내야겠으니까. 백내 하인 진라였습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옷가지를 허겁지겁 걸치면서 대꾸했다. 히스크리프 씨, 쫓아내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그런 여자는 쫓겨나도 싸지. 짐작컨대 그 여자는 여기가 유령이 나오는 방이라는 증거를
다시 잡으려고 나를 이용했습니다. 유령이 나오는 거 맞습니다. 유령들이 우글우글해요. 이 방에 아무도 안 들인 것은 잘하셨습니다. 이런 소굴에서 재워준다 해서 고맙다고 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립니까? 히스크리프가 물었다. 그리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왕 들어왔으니까 오늘 밤은 그냥 묵으시오. 그렇지만 제발 두 번 다시 그런 지독한 비명은 지르지 마시오. 목에 칼이 들어오는 중이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참으시오. 그 어린 마귀가 창턱을 넘어왔으면 나는 목 절려 죽었을 겁니다. 내가 받아쳤다. 손님 괴롭히기 좋아하는 댁내 조상들하고는 이제 볼 일 없습니다. 야베스 브래드햄 목사는 외가 친척 아닙니까? 그리고 캐서린 린턴인지 언쇼인지 하는 말갈량이 여자애는 분명 요정이 바꿔친 아이겠지만 얼마나 요망스러운지 이제껏 20년을 지상에서 떠돌았다던데 그럴 만한 죄를 지었으니 그런 벌을 받겠지요. 인과응보가 틀림없어요. 한데 말을 뱉자마자 히스크리프라는 이름의 캐서린이란 이름이 책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떠올랐다. 잠이 깨기 전까지만 해도 새카맣게 잊고 있었는데 나의 경솔함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하지만 잘못했다는 기색은 더 이상 드러내지 않고 서둘러 말을 이었다. 실은 제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다시 한번 말을 골랐다. 저기 있는 책을 훑어봤습니다. 라고 말할 생각이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인쇄된 내용과 함께 펜으로 쓴 내용도 알고 있음을 밝히는 셈이라 나는 중간에 말을 바꾸었다. 창틀에 새겨진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같은 글자를 계속 읽으면 잠이 올까 싶어서요. 보통은 숫자를 세거나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나한테 히스크리프는 무지막지하게 열을 내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어떻게 감히 내 집에서 맙소사 미쳤으니 저런 말을 하지. 그러고는 화를 못 이기고 제 이마를 쳤다. 나는 무례한 언사에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변명을 계속해야 할지 헷갈렸다. 그렇지만 그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서 나는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냥 꿈 이야기를 했다. 나는 여태 캐서린 린턴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똑같은 단어를 한참 동안 읽어서 그런지 상상이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이름의 느낌이 사람의 형태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가 구구절절 설명하는 동안 히스클리프는 조금씩 침대로 쓰러지다가 결국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몸은 침대에 가려져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의 불규칙한 숨소리는 그가 마음속의 격렬한 감정과 싸우고 있음을 짐작해 했다. 나는 그와 같은 투쟁이 내게 들린다는 것을 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부산하게 옷을 마저 입고 시계를 들여다보고 긴 밤에 대한 독백을 늘어놓았다. 아직 3시도 안 됐어. 최소한 6시는 넘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멈춰버렸나? 모두 자러 간 시간이 분명 8시였던 것 같은데 쥐침은 겨울에는 항상 9시, 기상은 항상 4시. 주인이 감정을 억누르면서 말했다. 그의 팔뚝 그림자의 움직임을 보니 눈물을 훔치는 것 같았다. 로구드 씨, 주인이 말을 이었다. 내 방에 가 있어도 좋소. 이렇게 이른 시간에 아래층에 내려가면 방해만 될 거요. 댁의 어린애 같은 비명 덕분에 나는 잠이 싹 달아났소. 저도 잠이 잘 안 옵니다. 내가 대꾸했다. 날이 셀 때까지 마당에 있다가 돌아가겠습니다. 또다시 쳐들어오는 일은 없을 테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나는 시골의 사교든 도시의 사교든 사교를 하고픈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분별 있는 사람에게 친구는 자기 자신으로 충분할 테니까. 훌륭한 친구를 뒀구먼. 히스크리프가 중얼거렸다. 촛불을 들고 나가시오. 어딜 가든 마음대로 하시오. 내가 곧 뒤따라가겠소. 하지만 마당에는 개들을 풀어놨으니까 나가지 마시오. 큰 방은 준호가 보초를 서고 있고 아니면 안 되겠소. 댁이 돌아다닐 때는 계단과 복도밖에 없소. 어쨌든 나가주시오. 나는 잠시 후에 나가겠소. 나는 그가 시킨 대로 방을 나갔지만 복도가 어디로 통하는지 몰라 그냥 방문 앞에 서 있었다. 그러다 그만 본의 아니게 집주인의 미신적인 면을 목격해버렸다. 분별 있는 겉모습과 이상하게 어긋나는 일면이었다. 그는 침대로 올라가 걸쇠를 비틀어 풀더니 덧장을 당겨 열면서 걷잡을 수 없이 격렬하게 통곡하기 시작했다. 들어와, 들어와. 그가 흐느꼈다. 캐시, 들어오라니까. 아, 제발 한 번만. 아, 나는 너뿐인데. 이번에는 듣고 있니? 캐서린, 지금은 들리니? 그러나 유령은 유령답게 변덕스러웠고 자기가 존재한다는 신호를 주지 않았다. 다만
눈보라가 창문으로 휘몰아쳐 내가 들고 있던 촛불까지 꺼버렸다. 이러한 광란에 동반된 격렬한 울음이 너무나도 뼈아프게 들려서 나는 그의 슬픔을 동정하고 그의 어리석음을 못 본 척하면서 자리를 피했다. 내가 이런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 자체에 조금 화가 났고 내가 터무니없는 꿈 이야기를 해서 이런 괴로움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도 짜증스러웠다. 하지만 그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나로서는 모를 일이었다.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가니 부엌이 나왔다. 한데 모아놓은 잿더미에 불씨가 남아있는 덕분에 꺼졌던 촛불에 불을 붙일 수 있었다. 부엌에서 움직이는 것은 잿빛 얼룩무늬 고양이 한 마리뿐이었다. 고양이는 잿더미 틈에서 기어나오더니 나를 보고 마치 싸우자는 듯이 한번 야옹댔다. 둥글게 흰 장의자 2개가 벽난로 앞쪽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그중 하나에 누웠고 늙은 암고양이는 나머지 하나를 차지했다. 고양이와 함께 꾸벅꾸벅 조노라니 누군가가 우리 안식처를 침범했다. 조지프가 천장 구멍에서 나무 사다리를 타고 비틀비틀 내려오는 중이었다. 구멍 위가 그의 다락방인 모양이었다. 조지프는 내가 겨우 불을 붙여 벽난로로 실ong에 끼워놓은 촛불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더니 장의자의 고양이를 몰아내고 대신 주저앉아 담뱃대에 담뱃잎을 넣는 일에 열중하기 시작했다. 분명 내가 자기 성소에 발을 들인 것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파렴치한 짓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는 묵묵히 담뱃대를 입에 물고 팔짱을 끼더니 연기를 뿜었다. 나는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가 호사를 즐기게 내버려 두었다. 그는 마지막 연기를 들어마시고 깊은 한숨을 내쉰 다음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갈 때도 들어올 때처럼 무게 있는 태도였다. 2번째 발소리는 좀 더 경쾌했다. 이번에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입을 벌렸지만 인사를 삼키며 다물고 말았다. 헤어턴 온쇼가 기도문을 읊는 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어서였다. 듣자 하니 쌓인 눈을 치울 삽을 찾겠다고 여기저기 뒤지면서 뭔가 다른 것이 만져질 때마다 각각의 물건에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장의자 등받이 너머를 힐끗 쳐다보며 콧구멍을 벌름대면서 나의 동료 고양이와 인사를 나눌 생각이 없는 것 못지않게 나와 인사를 나눌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일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돌아가도 되겠다고 생각했고 딱딱한 장의자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 나가려고 했다. 그는 내가 나가려는 것을 보고 삽끝으로 안쪽 문을 가리키며 뭐라고 웅얼댔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부엌에서 나갈 작정이면 저리 나가라는 뜻인 듯 했다. 문으로 나가니 큰 방이 나왔다. 여자들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질라는 거대한 풀무로 벽난로 불씨를 살리고 있었고 히스크리프 부인은 벽난로 불빛이 드는 곳에 꿇어앉아 책을 읽는 중이었다. 히스크리프 부인은 벽난로 열기가 눈에 닿지 않게 한쪽 손을 들어 올린 자세였다. 독서에 몰두한 듯 책장에서 눈을 드는 때는 자기를 불티로 파묻을 작정이냐면서 하인을 야단칠 때 아니면 자기 얼굴에 코를 비벼대는 개를 밀어낼 때뿐이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히스클리프도 있었다. 그는 벽난로 옆쪽에 나를 등진 방향으로 서 있었다. 질라에게 한바탕 호되게 퍼부은 후였다. 가엾은 질라는 이따금 일손을 멈추고 앞치마 끝으로 눈물을 찍으며 분노의 한숨을 쉬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엑스년. 내가 큰 방에 들어선 순간 그는 마침 욕을 퍼부을 상대를 며느리로 바꿨는데 그가 언급한 동물은 유익하기로는 오리 또는 양에 못지않은데도 글에서는 보통 X로 표시된다. 또 빈둥대는구나. 모두들 밥값을 하는데 식충이 같은 년. 그런 쓰레기는 당장 내버리고 할 일을 찾으란 말이다. 계속 내 눈앞에 얼쩡대면 내가 가만히 안 둬 빌어먹으려나. 알아들어? 시키는 대로 이런 쓰레기는 내버리지요. 버텨봤자 소용없으니까. 젊은 부인은 책을 덮어 의자 위에 던지면서 대꾸했다. 하지만 나한테 그렇게 주둥이가 닳게 욕을 해도 나는 내가 안 하고 싶은 일은 안 할 거야. 히스클리프가 손을 쳐들었고 상대방은 멀찌감치 물러났다. 묵직한 손맛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개와 고양이의 싸움을 관전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벽난로의 온기가 몹시 그리운 양, 언쟁 중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양,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양쪽 모두 더 이상의 적대감을 표출하지 않을 만한 예의는 있었다. 히스크리프는 유혹을 떨치려는 듯이 호주머니에 주먹을 집어넣었고 히스크리프 부인은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멀찍이 떨어진 의자로 옮겨 앉았다. 그러고는 내가 있는 동안 조각상을 연기함으로써 자기 말을 실행에 옮겼다. 내가 큰 방에 그리 오래 머문 것은 아니었다. 나는 아침 식탁에는 끼지 않겠다고 했고 첫 새벽이 밝자마자 탁 트인 밖으로 나왔다. 공기는 깨끗하고 고요하며 만져지지 않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대문을 나서기 직전이었는데 집주인이 나를 불러 세우더니 습지를 지나는 곳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잘된 일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언덕 위는 온통 일렁이는 하얀 바다였고 우뚝 솟은 곳과 움푹 파인 곳은 원래의 지면과 달랐다. 눈이 쌓여 평평해진 웅덩이만 해도 여러 개 있었고 폐석으로 만들어진 길잡이 돌들은 내가 전날 걸어오는 길에 머릿속에 그려놓은 지도에서 아예 지워버렸다. 전날 나는 길 한쪽 길쭉한 돌들이 습지와 면한 곳을 따라 5, 6미터 간격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돌이 길쭉하고 회가 발려 있는 것은 어두울 때 아니면 지금처럼 눈 때문에 단단한 길이 인접한 깊은 늪과 분간이 안 될 때 길잡이로 삼으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지금은 길잡이 돌들이 흔적조차 없고 거뭇거뭇한 점들이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을 뿐이었다. 그런 이유에서 나는 내가 구분길을 맞게 가고 있는 줄로 알았지만 내 동행은 자주 내게 오른쪽이 아니면 왼쪽으로 꺾으라고 일러주어야 했다. 우리는 거의 대화 없이 걸었다. 내 동행은 티티세 지나는 농원 입구에서 걸음을 멈추고 이제 길을 잃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서둘러 목례를 나누는 것으로 작별의 인사를 대신했다. 그때부터 나는 오직 나의 힘에 의지해 한 발 한 발 나아갔다. 관리인 숙소가 아직 비어있는 탓이었다. 티티세 지나는 농원은 농원 입구에서 저택까지 2마일 정도 되는데 내가 그 거리를 4마일로 늘려놓았던 것 같다. 숲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목까지 눈에 파묻히기도 했다. 그 고생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집 안으로 들어가니 시계가 12시를 쳤다. 평소에 왕래하는 거리로 계산하면 폭풍의 언덕에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1마일당 1시간이 걸린 셈이었다. 내가 집을 새낼 때 딸려온 하녀장과 나머지 하인들이 나를 맞으러 달려나왔다. 설마 내가 살아 돌아올 줄 몰랐다고, 다들 내가 간밤에 죽은 줄 알았다고, 어떻게 시체를 찾아야 하는지 궁리하고 있었다고, 이만저만 호들갑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내가 돌아온 줄 알았으면 그만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고는 심장까지 얼어붙은 몸뚱이를 끌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3, 40분을 이리저리 서성이며 애써 동물의 체온을 회복한 다음 새끼 고양이처럼 약한 동물이 되어 서재에 자리를 잡았다. 하인이 나를 위해 따뜻하게 불을 피워놓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가져왔지만 나는 쇠약해진 탓에 좋은 줄도 몰랐다. 그렇게 꿈에서 깼다가 다시 잠들려고 하는데 이제는 바깥에 눈보라가 심하게 치면서 자꾸만 나뭇가지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지만 자리에 일어나서 창문 걸쇠를 풀고 이제 창문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꺾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봤더니만은 창문이 아예 이렇게 걸쇠를 풀 수 없게 땜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창문 자체가 땜질이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끝장내겠어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그 창문을 깹니다. 그렇게 나뭇가지를 이렇게 꺾으려고 손을 쑥 집어 넣었는데 웬걸 어떤 작은 아이의 팔이 손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애절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가게 해줘. 들어가게 해줘.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니? 나는 팔을 빼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캐슬린 린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오돌오돌 떠는 목소리로. 그래서 아니 은소는 또 뭐고 또 캐슬린 린턴은 뭘까 했더니만은 이 아이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집에 왔어요. 습지로 나갔다가 길을 잃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아이 손을 잡고 이렇게 있으면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은 창백한 어린아이였는데 이 아이를 손목을 잡아당겨서 깨진 유리창에다가 아이 손목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아이 손목에서 피가 흐르는 걸 보게 됩니다. 아이 손목을 깨진 유리창에 문질러서 버리니까 피가 흘려서 침대보가
흠뻑 젖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해서 나 들어가게 해줘라고 울먹이며 나의 팔에 알착같이 매달렸다. 이렇게 됩니다. 나는 두려우면 미쳐버릴 것 같다. 아이가 손을 놨고 나는 급히 손을 빼고 이제 아이가 손을 놨습니다. 창문 앞에 책을 쌓아 구멍을 막고 그러고는 귀를 틀어막아 슬픈 애원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애썼다. 좋기 15분은 지난 것 같은데 귀를 막은 손을 떼는 순간 슬픈 울먹임은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꺼져버려 하면서 소리 지릅니다. 나는 너를 들여다보내지 않을 거야. 20년을 빌어봐라. 내가 너를 들여다보내주는가. 이렇게 하면서 꺼지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울먹이면서 20년을 나는 이미 떠돌았어. 아이가 바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밖에서 약하게 긁는 소리가 들렸고 사 올린 책이 뒤에 떠밀린 것처럼 흔들흔들 했는 겁니다. 미칠 것 같은 비명의 공포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당황스럽게도 비명은 꿈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렇다 보니까 급한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만은 이 발자국 소리를 통해서 온 사람이 히스클리프였습니다. 히스클리프는 미닫이 판자 멀지 않는 곳에 서처 바람으로 서 있었다. 그의 손등에 촛농이 뚝뚝 떨어졌고 얼굴색은 그의 방처럼 허했다. 나무가 삐걱 열리자 그는 감전된 것처럼 혼비백산했다. 초가 떨어져 나뒹굴었지만 너무 흥분했는지 초를 잡는 것도 힘겨 보였다. 제올시다. 내가 소리쳤다. 그가 겁에 질린 창피한 모습을 수습해 주기를 바랬다. 겁이 질려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불행히도 잠결에 비명을 질렀네요. 너무 무서운 악몽을 꾸었지 뭡니까? 짓궂게 죄송합니다. 대체 누가 이 방에 자라 했습니까? 그렇게 성질을 냅니다. 이 방에 자라 한 놈을 내가 그냥 안 두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댁내 하인 질라가 여기에 자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합니다. 아무튼 질라를 쫓아내든 말든 그거는 당신이 할 일이고 내 생각에는 여기에 유령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질라가 확인하고 싶어서 나를 여기에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스클리프가 대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히스클리프가 묻습니다. 그러면서 히스클리프가 하는 얘기가 이왕 여기에 돌아서니까 오늘 여기서 자고 더 이상 그런 지독한 비명은 지르지 마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로그우드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린 마귀가 창틀을 넘어왔다면 나는 목 졸려 죽었을 겁니다. 손님 괴롭히기를 좋아하는 댁내 조상들하고 이제 볼 일 없습니다. 야베스 브랜드햄 목사는 외가 친척 아닙니까? 그리고 캐슬린 인턴인지 은수인지 하는 말광능이 여자애는 분명 요정이 바꿔친 아이겠지만 얼마나 요망스러운지 이제껏 20년을 지상에서 떠돌아다녔던데 그럴 만한 죄를 지었으니 그런 벌을 받았겠죠. 인과응보가 틀림없겠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을 내뱉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러면서 얘기가 내가 잠이 안 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캐슬린 린턴, 캐슬린 은쇼, 캐슬린 히스클리프 이런 거를 봤다고 글자가 봤다고 그렇게 창틀에 써진 이름들을 봤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갑자기 히스클리프가 당신이 뭔데 그런 나를 나한테 하면서 무지막지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화를 냅니다. 이제 겁에 벌벌 질렸던 사람이 이 히스클리프가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세요. 내가 구구절절 설명하는 동안 히스클리프는 조금씩 침대로 쓰러지다가 결국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몸은 침대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의 불규칙한 숨소리가 그가 마음속에 격렬한 감정과 싸우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나는 그와 같은 투정이 내게 들린다는 것을 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부산하게 옷을 입고 시계를 들여다보고 긴긴 밤에 대한 독백을 널어놓았다. 아직 3시도 안 됐어. 최소한 6시는 넘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아직 3시밖에 안 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갈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히스클리프가 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기 방에 가 있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오지요. 당연히. 전 잠이 안 옵니다. 날 셀 때까지 마당에 있다가 들어오겠습니다. 그런데 히스클리프가 그러면 마음대로 하시오. 마당에는 내가 개를 풀어놨기 때문에 주노라는 개가 마당을 지키고 있으니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마당에도 나가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복도에 나갔다가 다시 히스클리프가 자고 있는 그 방으로 갔더니 이제 히스클리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 침대 위로 올라가서 창문에 걸쇠를 풀고 그 덧창문을 열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또 통곡합니다. 들어오라고, 들어와 하면서, 들어와 캐시, 들어와, 이렇게 됩니다. 한 번만 들어와.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제발 한 번만. 나는 너뿐인데 이번에는 듣고 있니? 캐스린, 지금은 들리니? 하면서 마구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그러나 유령은 유령답게 변덕스러웠고 자기가 존재한다는 신호를 주지 않았다. 다만 눈보라가 창문으로 휘몰아쳐 내가 들고 있던 촛불까지 꺼져버렸다. 이러한 광란에 동반된 격렬한 울음이 너무나도 뼈아프게 들려서 나는 그의 슬픔을 동정하고 그의 어리석음을 못 본 척하면서 자리를 피했다. 내가 이런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 자체가 화가 났고, 내가 터무니없는 꿈 얘기를 해서 이런 괴로움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도 짜증스러웠다. 하지만 왜 그가 저런 행동을 하는지 나로서는 모를 일이었다. 여러분, 또 굉장히 의아스럽죠. 어떻게 이렇게 일이 되어지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부엌으로 내려와서 부엌에 있는 고양이가 자고 있는 그 옆에 가서 불을 좀 쬐면서 고양이 옆에 앉아서 졸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지프가 내려오고 그렇게 하면서 힌틀리가 또 새벽 되니까 깨어납니다. 두 번째 발소리는 좀 더 경쾌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좋은 아침이라고 아침 인사를 하려고 입을 벌리려고 했지만은 인사를 삼키며 다물고 말았다. 헤어튼 은쇼가 기도물을 읊듯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래서 뭔가를 중얼거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눈이 왔으니까 눈 치우기 위한 장비를 찾으러 왔다가 장비를 찾으면서 어떤 가구들이 같이 이렇게 쌓여있는 걸 보면서 보는 가구들마다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퍼붓는 모습을 보면 금방 아무 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만 등받이 너머로 그 고양이와 더불어 있는 이 등받이죠. 이 등받이 너머로 힐끗 쳐다보며 콧구멍을 벌렁이면서도 나의 동료 고양이와 이제 동료 고양이 같이 졸고 있었으니까 이제 이야기하죠. 인사를 나눈 생각이 없는 것 못지않게 나와 인사를 나눌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일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돌아가도 되겠다고 생각했고 딱딱한 장의자에 일어나 그를 따라 나가려고 했다. 그는 내가 나가려는 것을 보고 삽것으로 안쪽 문을 가리키며 뭐라고 흥얼댔다. 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쪽으로 가지 말고 저쪽 북쪽으로 가라, 이 얘기였더라는 겁니다. 북쪽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자리를 옮겨서 북쪽으로 갔더니만은 질라가 거기에서 부엌에서 난로를 불을 막 피우려고 그러고 히스클리프 부인, 히스클리프 부인이라는 거는 히스클리프의 와이프가 아니고요, 며느리입니다. 그 며느리인데 성은 이제 히스클리프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 며느리인 그 부인께 벽난로의 열기가 눈에 닿지 않게 한쪽 손을 들어 올린 자세였다. 독서에 몰두한 듯 책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책장에 눈을 떼는 데는 자기를 불티로부터 파묻을 작정이냐 하면서 하인을 야단칠 때, 아니면 자기 얼굴에 코를 비비대는 개를 밀어낼 때뿐이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히스클리프도 있었다. 그런데 그 히스클리프가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거칠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년, 그러면 뭐 X년 이렇게 했죠. 내가 큰 방에 들어간 순간 그는 마침내 욕을 퍼부을 상대를 며느리로 바꿨는데, 그가 언급한 동물은 유익하기로는 오리 또는 양에 못지않는데도 거기에서는 보통 X로 표시된다. 그래서 하여간 그 험한 욕을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빈둥대는구나. 모두들 밥값을 하는데 식충이 같은 년. 그런 쓰레기는 당장 내어버리고 할 일을 찾으란 말이야. 계속 내 앞에서 얼쩡대면 내가 가만 안 둬. 빌어먹으려나. 알아들어? 이러면서 거의 울는, 상상도 못할 며느리께 욕해대는 거 보셨죠? 그렇게 해대면서, 그러니까 이 젊은 부인은 책을 덮어버리고 의자에 던지면서 의자에서 대꾸합니다.
하지만 나한테 그렇게 주둥이가 짧게 욕을 해도 여기도 보면 만만치 않죠. 며느리라는 여자도. 나는 내가 안 하고 싶은 일은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대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클리프가 손을 쳐들고 상대방은 멀찌감치 물러났다. 묵직한 손맛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때렸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훤히 여기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가는 참 이런 면에 재밌게 표현합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의 싸움을 관전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 싸움하고 똑같다는 거죠. 벽난로의 온기가 몹시 그리운 양, 은행 중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양,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양쪽 모두 더 이상 적대감을 표시하지 않을 만큼 예의는 있었다. 히스클리프는 유혹을 물리치려는 듯이 호주머니에서 주먹을 집어넣었고 히스클리프 부인은 입술을 일거뜨리며 멀찍이 떨어진 의자로 옮겨 앉았다. 아무튼 이런 집안 분위기라든지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참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이죠.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식탁에 끼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그 집에서 났습니다. 그렇게 났을 때만은 집주인이 불러 세웁니다. 내가 습지까지 지나는 데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서 갑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그러면은 또 생각을 해주는 게 있죠. 잘못하면 눈에 그 습지에서 물에 눈에 빠지게 되면 잘못 죽을 수가 있거든요. 이럽니다. 잘된 일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언덕 뒤는 온통 일렁이는 하얀 바다였고 우뚝 솟은 곳과 움푹 파인 곳은 원래의 지면과 달랐다. 그렇죠. 눈이 내리면 원래 지면하고 다르지요. 눈이 쌓여 평평해진 웅덩이만 해도 여러 개 있었고 폐석으로 만들어진 길잡이 돌들은 내가 전날 걸어오는 길을 머릿속에 걸어놓은 지도에서 아예 지워버렸다. 눈이 이렇게 답답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서 티티스에 지나는 농원로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우리는 거의 대화 없이 걸었다. 내 동홍에는 티티스 지나는 농원 입구에서 멈추고 이제 길을 잃을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히스클리프가 얘기가 이제 농원 입구에 오게 되니까 이제는 뭐 길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농원 입구에서 농원까지는 한 2마일쯤 됐는데 2마일 거리를 마치 4마일로 늘어놓은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와서 그만큼 걷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어딘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집 안에 들어가니 12시가 되었다. 평소에 왕래하는 거리로 계산하면 폭풍의 언덕에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1마일당 1시간이 걸린 셈이었다. 그래서 집에 도착했더니 아녀장과 나머지 하인들이 나를 맞으면 매우 반겨주면서 우리는 어떻게 시체를 찾을까 그렇게 아주 고민하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했는데 살아 돌아와서 너무 좋다. 그렇게 하면서 하인이 나를 위해 따뜻하게 불을 피워놓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가져왔지만 너무 쇠약해진 탓에 좋은 줄도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3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3장에서 뭐를 의미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은요. 히스클리프가 어떻게 창문을 열어 제치고 유령이 왔는 그 얘기를 듣고 캐시라고 소리 지르면서 캐슬린이죠. 캐슬린을 들으라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오열하는 장면을 봅니다. 뭔가 깊은 얘기가 또는 원한이 상처가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짐작할 수 있을 뿐이고 아직 내면은 모르죠. 아무튼 그렇게 되는 이 부분에서 이때까지는 매우 짐승 비슷하게 폭군적으로 보였던 히스클리프가 이 장면에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가 보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 이 캐슬린이라는 사이하고는 특별한 차이였구나. 히스클리프는 자기 생명보다 더 갈구하며 이 캐슬린을 갈구하며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복수와 광기에 어떤 파괴된 절대적 사랑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을 대충 한번 짐작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설이 이제 계속 이제 깊이 들어가면서 어떤 이런 무자비한 복수와 파괴적인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가를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아무튼 이 쭉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쉽게 누가 옳고 그르다라는 걸 구분하기 어렵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치명적이고 매력적인 사랑이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좋은 거죠. 그러나 오히려 그 치명적이고 매력적인 사랑 때문에 그게 상처로 되고요. 그 상처라는 게 또 어떤 그 사람의 성격을 결정지어 주면서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원한이 쌓여지고 또 원수가품이 있고 이렇게 되는 얘기가 계속 일어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앞으로 보면서 또다시 설명드릴 텐데 이런 부분들이 매우 심리학적으로 잘 그렇게 묘사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이 같은 상처와 사랑이라는 것 또 이런 거 나무로부터 어릴 때부터 무시당한 히스클리프는 이 집에 주워온 아이로 있었다 했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기가 사회로부터 가정에서부터 무시당한 이 상처가 얼마나 깊이 가는가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아주 다른 두 세계의 구성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밤에 있었던 공포지요. 정오만이 남아있는 그런 차갑고 비정한 그런 세계를 현실로서 그렇게 유령을 통해서 그렇게 만나는 부분이었다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돌들만까지도 다 지워져 버리는 눈보라 속에서 겨우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눈이라는 것이 다 덮여버리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지요. 결국은 이성적이고 안락한 문명은 결코 원초적이고 야성적인 이 히스클리프의 폭풍의 언덕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음을 그렇게 물리적 공간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또 사상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 소설이 쓰여질 때까지는 자연주의적인 사상이라는 것은 항상 자연이 주는 좋은 면, 긍정적인 면,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면,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는 게 주로 문학에서 다루는 쪽이었다면은 이 작품에서는 아주 다른 쪽으로 갑니다. 소위 말하는 숭고미, 미라는 게 그냥 아름답다라는 것만 미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숭고미라는 것도 있더라라는 미학적인 새로운 부분을 여기에 보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나타나는 인물들은 매우 잔혹한 기질이고 또 운명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타고났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보이긴 한데 거기에 비해서 또 이들은 단순히 그 같은 환경이나 이런 험한 그런 자연으로부터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당한다 할까요 순응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같이 거칠고 원초적인 자연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생명력이 있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보시면서 가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갈등도 벌어지고 뭐 별의별 꼴일 다 벌어지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쪽에서 일어나는 꿈틀거리는 야성미,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볼 수가 있는 게 또 다른 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정말 위대한 작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을 테고요. 이 내용은 소설 전체로 끌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곧바로 말하게 되면은 비극이고 그렇죠. 그러나 그 비극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황들을 우리는 앞으로 쭉 봐가면서 이 소설을 깊이 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만큼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부디 이 여름에 건강관리 잘 하셔서 무사히 잘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건강을 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